회사에 출근하려고 지하철역 계단을 내려가던 순간이었다. 휴대폰이 띵하고 울렸다. 나는 별 생각 없이 화면을 켰다. 그리고 내 20년 인생은 단 한 문장으로 끝났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인사팀에서 별도 안내 예정. 딱 이 한 줄. 이메일을 열어봐도 본문은 비어 있었다. 정신이 멍해졌다. 사람이 아니라 통계로 지워진 느낌. 20년 동안 야근하며 회사에 바친 시간들, 아이 돌잔치도 못 가고 처리했던 보고서, 안전장 예산 아껴보겠다고 칭찬 한 번 못 받았던 그 노력들. 그 모든 게 딜리트 한 번으로 지워진 것처럼 사라졌다. 지하철이 들어오는데 나는 발걸음을 떼지 못했다. 출근을 해야 하는지, 그냥 집에 돌아가야 하는지 아무 판단도 안 섰다. 사람들은 바쁘게 밀려 들어가는데 딱 한 사람만 멈춰선 느낌. 그게 나였다. 갑자기 손이 떨렸다. 휴대폰을 다시 켰다. 혹시 오해일까 싶어서. 아니다. 메일이 또 왔다. 노트북 사원증 반납 일정 추후 공지. 지하철 창문에 비친 내 모습이 너무 초라했다. 정장을 입었는데 이유 없이 우스워 보였다. 마치 누가 봐도 저 사람 오늘 잘렸네라고 알 것만 같았다. 회사에 전화를 걸어볼까 고민했다. 하지만 인사팀 번호를 누르다가 손이 멈췄다. 내가 전화를 걸어도 상황은 바뀌지 않을 거라는 걸 20년 동안 회사에서 굴러본 내가 제일 잘 알고 있었다. 그들은 이미 나를 퇴사 처리 폴더에 넣어둔 상태일 테니까. 역 밖으로 걸어 나오는데 갑자기 창피함이 몰려왔다. 아무도 나를 보지 않는데도 모든 사람이 나를 보는 것 같았다. 아, 저 아저씨 잘렸구나. 그런 시선들. 집 앞 편의점에서 따뜻한 캔커피를 하나 샀다. 손에 쥐자마자 이상하게 눈물이 차올랐다. 20년 동안 몇 번이나 이 커피를 사 마시며 출근했는데 오늘은 이 커피를 들고 회사로 갈 수 없다는 현실이 엄습했다. 나는 벤치에 앉아 커피를 열지도 못한 채 한참을 멍하니 있었다. 휴대폰 알림이 또 울렸다. 카톡방에서는 후배들이 임원들 회의 들어간다. 구조조정 또 하려나. 누가 잘리려나 디귿디귿. 이런 말을 하고 있었다. 나는 그 방에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잘린 사람이 그 방에 끼어 있다는 사실이 저 사람들 입장에선 불편하겠지. 나조차도 내가 그 방에 있는 게 무안했다. 그 순간이었다. 전 직장 동기 박대리가 내게 전화를 걸었다. 하지만 나는 받지 않았다. 받으면 내가 해고된 걸 설명해야 할 것 같았다. 그 자체가 너무 모욕적이었다. 나는 그냥 집으로 가는 길을 선택했다. 하지만 그 길은 출근길보다 더 길고 더 어두웠다. 마치 내가 걸어가는 길 전체가 너 이제 끝났어라고 속삭이는 것 같았다. 집 현관 앞에 섰을 때 숨이 턱 막혔다. 아내에게 뭐라고 말하지? 문고리를 잡은 손이 떨렸다. 그날 오전 9시 나는 회사에서 잘린 게 아니라 세상에서 밀려난 기분이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익숙한 집 냄새가 느껴졌는데 오늘따라 그 냄새가 너무 낯설었다. 마치 내가 더 이상 이 집의 가장이 아닌 것처럼. 아내는 부엌에서 무언가를 씻고 있었고 아이들은 거실에서 온라인 수업을 듣고 있었다. 평소처럼 평범한 풍경인데 나는 그 사이에서만 이질적인 존재가 되어버린 느낌이었다. 여보, 왜 이렇게 일찍 왔어? 아내가 물었다. 순간 온몸이 굳었다. 입은 열렸는데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회사에서 잘렸다는 그 사실을 지금 이 자리에서 말하면 이 집의 공기가 완전히 바뀔 것 같았다. 아니, 가장의 자리가 눈앞에서 깨지는 소리가 들릴 것만 같았다. 나는 그냥 대답했다. 몸이 좀 안 좋아서 반찬했어. 말하는 순간
내가 더 비참했다. 내가 내 아내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 이 해고보다 더 나를 무너뜨렸다. 아내는 별 의심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요즘 피곤하긴 했지. 저녁은 뭐 먹고 싶어? 나는 대답을 회피한 채 방으로 들어갔다. 문을 닫자마자 다리가 풀려 침대에 주저앉았다. 벽을 바라보는데 아까 받은 메일이 머릿속에서 자꾸 떠올랐다. 구조조정 대상자 선정. 그 한 줄을 집에서도 잊을 수가 없었다. 갑자기 아내 목소리가 들렸다. 여보, 오늘 카드값 결제된 거 봤어? 애 학원비가 이번 달엔 좀 빡세더라. 그 말이 나를 칼처럼 찔렀다. 나는 대답을 못했다. 대답하는 순간 들킬 것 같아서 아내가 다시 말했다. 당신 회사에서 요즘 분위기 안 좋다던데. 당신 팀은 괜찮은 거 맞지? 순간 숨이 막혔다. 마치 아내가 내가 잘린 걸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들렸다. 하지만 그건 그냥 우연이었을 뿐. 나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침묵이 오히려 모든 답을 말하고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괜히 방문을 살짝 닫고 화장실로 들어갔다. 거울에 비친 내 얼굴이 너무 낯설었다. 내가 나를 못 알아보겠는 그런 느낌. 세수를 하면서도 눈물이 섞여 나왔다. 소리내서 올 수도 없었다. 집에서마저 당당할 수 없는 내가 싫었다. 화장실에서 나오는데 아이가 말했다. 아빠, 오늘 회사 안 힘들었어? 그 순진한 질문이 왜 이렇게 아픈지. 나는 아무렇지 않은 척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아빠, 금방 좋아질 거야. 그 말은 아이에게 한 거였지만 사실은 나 자신에게 한 말이었다. 아무도 믿지 않는 위로. 저녁 시간이 되자 아내가 조용히 물었다. 여보, 요즘 회사에서 무슨 일 있어? 요즘 표정이 좀. 나는 또 고개를 저었다. 아니야. 별일 없어. 그냥 좀 피곤해. 아내는 한숨을 아주 작게 쉬었지만 그 작은 한숨이 내 마음을 완전히 무너뜨렸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후 거실 불만 켜둔 채 나는 소파에 앉아 있었다. 휴대폰을 들었다가 다시 내려놓았다. 인터넷 검색창에 44세 재취업이라는 글자가 쓰여 있었다. 세상은 이미 나 같은 사람을 나이든 취준생 취급하고 있었다. 나는 조용히 한숨을 내쉬었다. 회사에서 버려진 것도 아팠지만 가족 앞에서 아무 말도 못하는 이 침묵이 더 잔인했다. 이대로 내일을 맞는 것이 그 어떤 폭언보다 무서웠다. 해고된 다음 날 나는 재빨리 이력서를 고쳤다. 20년 동안 한 회사에 몸담았던 경력이 자랑이라고 생각했는데 막상 이력서에 적으려니 그것조차 부끄럽게 느껴졌다. 한 회사밖에 못 다닌 사람. 그렇게 보일까 두려웠다. 이력서를 제출한 회사 중 2군데에서 연락이 왔다. 나는 그게 마지막 희망처럼 느껴졌다. 그래서 새 옷을 다려입고 신발도 다시 닦았다. 아빠, 어디 가? 아이의 말에 나는 억지 웃음을 지었다. 그냥 좋은데 다녀올게. 첫 번째 면접장은 시내의 작은 사무실이었다. 면접관 둘이 앉아 있었고 나는 긴장한 채 자리에 앉았다. 면접관이 이력서를 훑더니 대뜸 말했다. 20년 동안 한 회사만 다니셨네요. 나는 애써 웃었다. 네, 충성심 있게 오래 일했습니다. 면접관이 또 물었다. 하나 여쭤봐도 될까요? 그 긴 세월 동안 다른 회사로 옮길 생각은 전혀 안 하셨어요? 그 말투엔 직접적으로 말하지 않아도 이런 의미가 들어 있었다. 능력이 없으니까 못 옮긴 거 아닌가요? 나는 순간 대답을 잃었다. 입술이 마르고 손바닥에 땀이 맺혔다. 면접관은 이어서 말했다. 솔직하게 말해보세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는 게 쉽진 않겠죠? 나는 억지로 고개를 끄덕였다. 그 순간 내 20년 인생이 통째로 평가절하되는 느낌이었다. 내가 노력해왔던 모든 것들이 단지 정체된 경력으로 보이는 것처럼. 면접은 10분 만에 끝났다. 추가 면접 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그 말은 사실상 불합격이라는 걸 알고 있었다. 두 번째 면접은 더 잔인했다. 젊은 팀장이 내 이력서를 보더니 피식 웃었다. 아, 44세시네요. 그 웃음이 내 심장을 찔렀다. 그는 대놓고 말했다. 저희는 빠릿빠릿한 분을 더 선호해서요. 나는 최대한 차분하게 말했다. 저도 체력 자신 있습니다. 맡기시면 누구보다 책임감 있게. 그가 말을 끊었다. 사실 경력은 좋은데요. 연봉이 생각보다 높으시네요. 경력 대비 효율이 좀 떨어지는 느낌? 효율. 나는 사람이 아닌 기계 부품처럼 취급받았다. 면접이 끝나고 사무실을 나서는 순간 복도에서 누군가 나를 불렀다. 형님? 돌아보니 전 직장 동기 박대리였다. 그는 당황한 표정으로 물었다. 여긴 뭐 하러 오셨어요? 나는 말문이 막혔다. 해고돼서 면접 보러 왔다 말할 수 있을까? 아니었다.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냥 볼 일 있어서. 나는 얼버무렸다. 박대리는 더 묻지 않고 아, 네, 그럼 조심히 들어가세요. 이렇게 말하곤 급하게 걸어갔다. 마치 무직자와 더 대화하고 싶지 않은 사람처럼.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갑자기 다리에 힘이 풀렸다. 면접관의 표정, 박대리의 어색한 인사. 그 모든 것이 한꺼번에 떠올라 더는 버티기 힘들었다. 나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아 고개를 숙였다. 지나가는 사람들의 발만 보였다. 그 발걸음들이 내 삶을 앞질러 가는 것만 같았다. 그리고 깨달았다. 내가 사회에서 밀려나고 있구나. 점점 필요 없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구나. 그 절망이 해고 통보보다 더 깊고 더 차가웠다. 면접 두 군데에서 모두 떨어지고 박대리의 어색한 시선을 견디고 나는 하루를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흘려보냈다. 밤이 깊어지자 집안은 조용했지만 내 머릿속은 소란스러웠다. 잘린 회사, 차가운 면접관 얼굴, 나를 못 본 척 지나치던 동기. 그 장면들이 반복 재생됐다. 어떻게 해야 하지? 내일은 뭐 해야 하지? 그런 고민을 하다 보니 휴대폰을 멍하니 스크롤하던 손끝이 어느 순간 이상한 공고 하나에서 멈췄다. 단기 알바 새벽 물류센터 상하차 초보 가능 나이 무관 시급원. 나는 한참을 바라봤다. 나이 무관. 이 네 글자가 전부였다. 나이 때문에 계속 문전박대당하던 나에게 처음으로 열린 문이었다. 그리고 새벽 3시 나는 그 문을 넘기로 했다. 물류센터에 도착하자 먼저 들린 건 강한 박스 냄새와 오토바이 배기음, 그리고 새벽인데도 들끓는 사람들의 목소리였다. 트럭들이 줄지어 들어오고 형광조끼를 입은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였다. 40대, 50대, 심지어 60대도 있었다. 그들은 한 손에 커피, 다른 손엔 스캐너를 들고 아무렇지 않게 박스를 옮기고 있었다. 나는 그 모습을 한참 동안 바라봤다. 여기 이 세계에서도 내가 일할 수 있을까? 그때 뒤에서 굵은 목소리가 들렸다. 신참이야? 나는 놀라 뒤돌아봤다. 건장한 체격의 남자가 서 있었다. 형광조끼에 반장이라는 글자가 적혀 있었다. 나는 허둥대며 말했다. 아, 네. 일 처음이에요. 반장은 나를 훑어보더니 대놓고 말했다. 정장 입던 사람 같은데 괜찮겠어? 여긴 체면 내려놓는 자리야. 그 말은 날카롭게 찔렀지만 이상하게 솔직해서 숨이 쉬어지는 느낌이었다.
나는 머문머문 말문을 열었다. 일하고 싶습니다. 뭐든 반장은 코웃음을 한 번 치더니 말했다. 좋아. 그럼 따라와. 첫 작업은 상하차였다. 트럭에서 박스를 내리고 라인에 올리고 다시 분류구역까지 나르는 단순 반복. 하지만 단순하다고 쉬운 건 아니었다. 10kg 넘는 박스를 툭툭 던지는 사람들이 대단해 보였다. 나는 처음 만진 박스에서 소나기가 미끄러졌고 허리는 금방 욱신거렸다. 그러다 반장이 툭 하고 말했다. 그렇게 들면 허리 나간다. 자세 봐. 그는 직접 시범을 보여줬다. 허리를 세우고 무릎을 굽히고 박스를 품듯이 들고 이동하는 방법. 나는 몇 번을 따라하다가 드디어 박스를 제대로 옮겼다. 그 순간 반장이 말했다. 그래. 손은 느린데 포기하지는 않네. 그 말이 면접에서 들었던 말들과 너무 달랐다. 이곳 사람들은 나를 숫자로 보지 않았다. 내 손, 내 체력, 내 태도를 직접 보고 판단했다. 잠시 쉬는 시간, 구석에서 캔커피를 마시며 사람들이 뛰어다니는 모습을 바라봤다. 그때 문득 이상한 감정이 느껴졌다. 심장이 살아있었다. 면접장에서 찬물만 끼얹히던 것과 달리 여기서는 땀이 나고 숨이 가쁘고 몸은 힘든데 마음은 평온했다. 나는 깨달았다. 난 아직 끝난 게 아니구나. 그리고 그 순간 트럭 측면에 붙은 스티커가 눈에 들어왔다. 배송기사 모집 경력 무관 차량 제공 가능. 나는 그 자리에서 운명을 뒤집을 선택을 하게 될 거라는 걸. 그때는 아직 몰랐다. 물류센터에서 일한 첫날 밤 온몸이 무너지는 것 같았다. 허리는 당기고 어깨는 타들어갔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다. 여보, 어디 갔다 왔어? 옷이 왜 이래? 나는 말할 수 없었다. 나 이제 새벽 상하차 하는 사람이다. 그 말을 하면 아내가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하는 게 두려웠다. 그냥 잠깐 일 좀 했어. 아내는 아무 말도 안 했다. 그 침묵이 더 아팠다. 하지만 이상하게 나는 다시 가고 싶었다. 몸은 박살났는데 마음은 살아있었다. 회사에서 정리해고 당했을 때 죽은 줄 알았던 자존감이라는 감각이 미세하게라도 다시 꿈틀거리고 있었다. 다음 날 새벽 나는 또 물류센터로 갔다. 반장은 나를 보더니 놀란 표정을 지었다. 또 왔어? 대부분 하루만 하고 도망가는데. 나는 웃으며 말했다. 도망갈 곳도 없어서요. 반장은 피식 웃더니 하긴, 여긴 그런 사람들 많아. 라고 말하며 내 등을 두드렸다. 업무가 익숙해질수록 이곳 사람들의 표정이 다르게 보였다. 새벽 3시인데도 모두 살아있는 얼굴을 하고 있었다. 가슴 깊은 데서 묘한 감정이 올라왔다. 동질감, 위로, 용기 그런 것들. 그때였다. 분류라인 옆 벽에서 처음 보는 스티커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택배 배송 기사 모집 경력 무관 차량 지원 가능 건당 수수료 지급. 나는 몇 초 동안 그 문구를 바라보았다. 머릿속에서 어떤 감정이 확 스쳐 지나갔다. 가능할까? 내가 할 수 있을까? 택배 기사는 나에게 너무 큰 직업이었다. 정장 입던 사람이 골목골목을 뛰어다니며 집 앞까지 박스를 들고 가는 일. 사람들 눈에는 체면을 내려놓는 일처럼 보일 수도 있다. 하지만 지금의 나는 체면보다 생존이 더 중요했다. 반장이 어느새 내 옆에 와 있었다. 보고 있어? 네, 반장은 태연하게 말했다. 이 일 힘들어. 민원도 많고, 시간도 촉박하고, 비 오면 박스도 다 젖고. 근데 하나는 확실해. 나는 그 말의 다음 문장을 기다렸다. 내가 일하는 사람으로 다시 살고 싶으면
여기만큼 확실한 게 없다. 그 말이 정수리를 내려쳤다. 면접관들이 나에게 던졌던 비난과 조롱, 사람 취급도 안 하던 그들의 시선이 떠올랐다.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는 내 태도, 내 손, 내 땀을 보고 평가한다. 그 단순함이 오히려 나를 살렸다. 나는 벽에 스티커를 다시 바라보았다. 그리고 처음으로 내 안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올라왔다. 이 일만큼은 누가 뭐라 해도 내가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길 아닐까? 퇴근하고 집으로 오는 지하철 안에서 나는 택배기사 지원 페이지를 열었다. 지원서 작성 버튼을 누르기까지 한참을 망설였다. 손가락이 떨렸다. 마치 이 버튼이 내 인생의 방향을 완전히 바꿔버릴 것처럼. 그때 문득 면접장에서 들었던 말이 떠올랐다. 44세면 빠릿빠릿한 건 기대하기 어려운데요. 그래. 그 말, 내가 아니란 거 보여주자. 나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고 지원하기 버튼을 눌렀다. 그 순간 이상하게 눈물이 찔끔 흘렀다. 패배의 눈물이 아니라 처음으로 뭔가 시작하는 사람의 눈물이었다. 나는 이제 잘린 사람이 아니라 다시 일하는 사람이 될 준비를 마친 셈이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내 휴대폰에는 인생을 뒤흔들 문자가 도착해 있었다. 택배기사 교육을 마치고 나는 첫 배달일을 맡았다. 유니폼을 입고 배송 전용 스마트폰을 건네받는 순간 나도 모르게 손이 떨렸다. 20년 동안 컴퓨터 앞에서 보고서만 쓰던 손이 이제는 수십, 수백 개의 박스를 옮기기 위해 존재하는 손이 된 것이다. 센터 직원이 말했다. 초보시죠? 초반엔 시간 많이 걸릴 거예요. 오늘 물량은 좀 적게 배정됐습니다.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지만 동시에 현실의 무게도 느껴졌다. 첫 번째 배달지는 평범한 빌라 4층이었다. 엘리베이터 없음. 박스를 들고 계단을 오르는 순간 허벅지와 허리가 동시에 비명을 질렀다. 4층에 도착했을 때는 숨이 턱 막혀 말을 못할 정도였다. 택배입니다. 문을 열고 나온 아주머니가 말했다. 문 앞에 두고 가세요. 나는 박스를 내려놓고 좋은 하루 되세요라고 말했지만 문은 이미 닫혀 있었다. 조금 허무했다. 하지만 곧 다시 다음 배송지로 뛰었다. 두 번째 배달지는 오래된 골목길. 길이 좁아 차를 댈 수 없어. 멀리 세워두고 박스를 들고 걸어야 했다. 비가 오기 시작했고 박스는 조금씩 젖었다. 고객이 박스를 받으며 말했다. 비 왔는데 박스 젖었네. 다음엔 조심해요. 그 말에 가슴이 철컥 내려앉았다. 첫날부터 민원을 받을까봐 조마조마했다. 나는 연신 죄송합니다를 반복하며 차로 돌아왔다. 운전석에 앉으니 갑자기 기운이 빠졌다. 이 일을 할 수 있을까 내가? 그때였다. 조수석 문이 갑자기 열렸다. 반장이 불쑥 올라탔다. 왜 멈췄어? 나는 놀라서 말했다. 잠깐 숨 좀 돌리려고요. 생각보다 힘들어서. 반장은 나를 뚫어지게 보더니 담담하게 말했다. 힘든 건 당연해. 중요한 건 포기하느냐 아니냐지. 그 말이 이상하게 울림을 줬다. 반장은 다시 문을 닫고 나가면서 툭 한마디 더 했다. 너는 될 것 같다. 그 한마디가 면접장에서 들었던 수많은 비하보다 1000배는 따뜻했다. 세 번째 배달지는 작은 빵집이었다. 박스를 들고 들어가자 빵집 사장이 말했다. 처음 보는데 오늘 첫날인가요? 나는 얼굴을 붉히며 웃었다. 네. 오늘 시작했습니다. 그 사장은 아무 말 없이 냉장고에서 생수가 든 손을 내밀었다. 이거라도 하나 마셔요. 오늘 더운데. 순간 목이 뜨거워졌다. 면접에서 무시당하고 골목에서 박스 젖었다고 욕먹고
계단 오르며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던 그 하루 동안 처음으로 받은 작은 인정이었다. 나는 물을 들고 바깥으로 나오며 땀인지 눈물인지 모를 뜨거운 게 눈가를 적셨다. 해가 질 무렵 마지막 배송을 끝낸 뒤 나는 차 안에서 한참 동안 핸들을 붙잡고 있었다. 내가 해냈다. 아무도 듣지 않는 말이었지만 그 말은 내 심장 깊은 곳까지 내려갔다. 해고 면접, 굴욕 가족 눈치, 그 모든 걸 뚫고 내 두 다리로 오늘 하루를 완성했다. 퍽퍽해도 힘들어도 누구도 나를 대신해주지 않는 진짜 노동의 하루였다. 그리고 이상하게 그 하루가 회사에서 20년 다닌 것보다 더 살아있는 하루처럼 느껴졌다. 나는 깨달았다. 나는 끝난 사람이 아니었다. 그냥 다시 시작하는 중이었다. 그리고 바로 다음 날 내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일이 벌어진다. 택배 일을 시작한 지 어느덧 몇 달이 지났다. 처음에는 계단 하나 오르내릴 때마다 숨이 턱 막혔는데 이제는 4층, 5층도 가볍게 뛰어 올라간다. 내가 이렇게 변했다는 게 믿기지 않았다. 무엇보다 달라진 건 사람들이 나를 대하는 태도였다. 처음엔 문 앞에 두세요만 듣던 내가 어느 순간부터는 이렇게 불렸다. 아저씨, 오늘도 고생 많아요. 우리 집은 항상 맡겨요. 믿고. 기사님, 지난번에도 친절하게 해주셔서 감사했어요. 특히 빌라 단지 어르신들은 내가 오면 현관 앞으로 나오기도 했다. 아이고, 우리 아들 왔네. 이 무거운 걸 혼자 들고 왔다고? 밥은 먹고 다녀? 나는 웃으면서 대답했다. 먹었어요. 어머니, 오늘은 좀 가벼운 편이에요. 이 작은 상호작용들이 20년 회사 생활에서는 한 번도 느껴본 적 없는 사람과 사람 사이의 온기였다. 그리고 어느 순간부터 나는 동네 카톡 단톡방에서도 언급되기 시작했다. 우리 동사는 택배 기사님, 진짜 친절함 최고임. 그 메시지를 처음 봤을 때 나는 스마트폰을 들고 한참 동안 말이 나오지 않았다. 누군가에게 인정받는 사람이라는 사실이 그토록 낯설고 그토록 고마웠다. 어느 날 오후 한 아파트에서 대형 박스를 들고 로비로 내려가고 있었다. 그때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다. 저 혹시 형님? 나는 박스를 내리고 돌아봤다. 박대리였다. 전 직장에서 나를 보며 피하던 그 박대리. 그는 나를 보며 얼어붙은 표정이었다. 하지만 그 표정에는 놀람, 당황, 그리고 존경 같은 감정이 섞여 있었다. 형님 여기서 뭐 하세요? 나는 담담하게 말했다. 보면 알잖아. 택배 기사. 박대리는 잠시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러다 조심스레 물었다. 힘들지 않아요. 솔직히 형님이 이런 일을. 나는 그 말에 오히려 편안하게 웃을 수 있었다. 힘들지. 근데 20년 동안 책상 앞에서 죽어가던 것보단 지금이 훨씬 살아있는 기분이야. 박대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문을 천천히 열었다. 형님 대단해요. 정말. 그 말이 예전 회사에서 들었던 수많은 칭찬보다 100배는 더 크게 들렸다. 나는 박스를 다시 들고 차로 향했다. 발걸음이 가벼웠다. 누가 보든 말든 나는 떳떳했다. 그날 저녁 센터에 복귀하자 반장이 나를 불렀다. 너 요즘 평판 좋더라. 민원도 없고 고객들이 계속 칭찬하네. 새로 들어오는 애들 있으면 내 구역 노하우 좀 알려줘라. 그 말을 듣는 순간 갑자기 눈앞이 흐릿해졌다. 해고 통보를 받던 날, 면접장에서 비웃음 당하던 날, 계단에서 박스를 피 흘리듯 옮기던 첫날. 그 모든 장면들이 떠올랐다. 그리고 지금 나는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하는 사람이 아니라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사람이 되어 있었다. 나는 반장에게 고개 숙여 말했다. 감사합니다. 제가 더 잘하겠습니다.
반장은 웃으며 말했다. 원래 그래. 제일 바닥까지 떨어졌던 놈이 제일 높이 다시 올라가는 거야. 그 말이 내 가슴 깊이 박혔다. 아무도 듣지 않는 곳에서 나는 조용히 혼잣말했다. 그래. 나는 끝난 게 아니라 다시 시작한 거였다. 그리고 다음 날 처음으로 아내가 내게 말했다. 요즘 표정 좋아졌어. 그 말 한마디가 세상의 어떤 칭찬보다 값졌다. 하루 물량을 모두 정리하고 차에 올라탔다. 해가 막 넘어가는 시간이었고 차창 밖으로 붉은 빛이 스며들고 있었다. 나는 그 빛을 멍하니 바라보다 핸들 위에 올려둔 두 손을 천천히 내려다봤다. 굳은 살.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없던 것들이다. 손가락 마디마다 단단하게 자리 잡은 굳은 살은 내가 매일 땀 흘려 일한 증거였다. 예전 회사에서는 내 손이 이렇게 변할 일도 이렇게 단단해질 일도 없었다. 보고서와 엑셀만 만지던 손. 그 손이 지금은 수십, 수백 개의 박스를 옮기며 마침내 일하는 사람의 손이 되었다.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다. 내 인생 꽤 괜찮은데? 그 말을 스스로에게 하는 순간 가슴이 따뜻하게 차올랐다. 집에 도착하니 아내가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예전의 날카롭고 불안한 표정이 아니었다. 오늘은 묘하게 편안한 미소였다. 왔어? 오늘도 고생 많았네. 단순한 말인데 그 말이 이렇게 뭉클할 줄은 몰랐다. 나는 신발을 벗으며 말했다. 오늘 나 좀 잘한 것 같아. 아내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알아. 요즘 당신 정말 예전보다 훨씬 살아있어 보여. 그 말이 심장을 정확히 때렸다. 내가 잃었다고 생각했던 것, 해고와 면접 실패 속에서 사라졌다고 믿었던 것, 그 모든 게 사실은 사라진 게 아니었다. 잠깐 묻혀 있었을 뿐이었다. 나는 큰 숨을 들이마셨다. 그리고 조심스레 말했다. 그날 잘린 거 이제는 다행인 것 같아. 아내는 놀란 눈으로 나를 바라봤다. 정말? 나는 확실히 고개를 끄덕였다. 응. 회사가 나를 버린 게 아니고 세상이 나한테 다시 살아볼 기회를 준 것 같아. 아내의 눈가가 살짝 젖었다. 그리고 부드럽게 내 손을 잡았다. 그럼 이제부터는 같이 가자. 당신 혼자 버티게 하지 않을게. 그 말에 나는 잠시 말을 잊었다. 이 짧은 문장이 몇 달 동안의 절망과 고통, 수많은 굴욕을 다 덮어버리는 듯했다. 밤이 깊어지고 나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잠든 가족들을 보며 조용히 미소를 지었다. 이제는 두렵지 않았다. 내일도 무거운 박스를 들겠지. 비 오는 날엔 신발이 다 젖을 수도 있다. 민원을 받을 때도 있을 것이다. 하지만 그 모든 것보다 한 가지가 더 중요했다. 나는 다시 내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 그리고 문득 깨달았다. 그날 한 줄짜리 해고 통보를 받고 모든 게 끝난 줄 알았던 그날. 사실은 그날이 바로 내가 다시 태어난 날이었다. 나는 조용히 그러나 확고하게 속삭였다. 고맙다. 정말 다 고맙다. 그리고 불을 끄고 새로운 내일을 맞을 준비를 했다.